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새해 첫 번째 그 첫날 우리 수업인데 처음 뵙네요, 그죠? 새해 복들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는 이제 소원 성취하시고 그리고 올해가 그 무슨 해인지는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 한자로는 얘기 안 할게요. 한자로는 얘기 안 하고 그 붉은 원숭이의 해라고 그러는데 그 동양에서는 그 불다라는 그 단어를 이렇게 뭐죠? 재산이 많이 이렇게 쌓이는 그런 색으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2016년도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 부자 되시라는 게 아니라 부자가 되실 수 있는 어떤 그런 언덕, 뭐 그런 발판을 만드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책은 다 받으셨죠? 책은 우리 그 2교시부터 볼 거고요. 첫 번째 1교시 때는 오리엔테이션을 좀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험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들을 한번 좀 1시간 정도 걸쳐서 PPT 가지고 이제 좀 말씀드릴 건데 필요하신 부분들은 필기를 해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뭐 저건 필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그러면 우리 뭐 카메라로 이렇게 찍어 놓으셔도 관계없고 그렇습니다. 일단 뭐 그 제가 그 이번 첫 번째 시간에 준비한 내용은 뭐냐면 시험에 관련된 전반적인 얘기들을 좀 해볼 생각이에요. 시험에 관한 전반적인 얘기들 그렇게 하고 이어서 이제 우리 그 제가 이제 강의하는 공인중개사법이라고 하는 과목의 어떤 특성 같은 것들을 이어서 설명을 좀 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시간은 한 50분 정도, 1시간 정도 이렇게 걸칠 건데 되게 중요한 얘기들이니까 우리 여러분 이제 우리 올해 시험 날짜가 정해져 있는데요. 며칠 날 시험 보는 걸로 알고 계시죠, 여러분이? 10월 29일 날, 그래서 5번째 주 토요일 날 시험을 이제 보는 걸로 일단 잠정적으로 결정이 됐고, 일단 공단에서 발표한 그 시험 날짜를 바꾼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확실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오리엔테이션 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 소개 잠깐 하면 제 이름은 이제 황정선이고요. 그 이름에서 느껴지는 어떤 그 뉘앙스 같은 게 좀 있습니까? 이미지? 이름에서 이 여자라는 이미지가 느껴져요. 그거 여쭤본 거 아닌데. 그 제가 이제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정도를 걷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자를 좀 풀어드리면 바를 정자 착할 선자 그래서 바르고 착하게 살아라.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아버님이 이제 지어주신 이름이고요. 아무튼 뭐 제 인생의 큰 가치관은 법 없이도 살자라는 어떤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의한 지는 이제 올해가 여러분 이제 기수로 하면 15년 정도 됐어요. 강의 시작한 지가. 그래서 뭐 경매 강의까지 하면 한 17년 정도 된 것 같고요. 강의가 이제 꽤 오래됐으니까 그 신뢰하시고 강의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왜 공인중개사 공부를 여러분이 시작하려고 하시는지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좀 간략하게 드리고요. 그 우리 시험에 대한 얘기를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이 일단 어렵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중개사 자격시험 공부를 하시는 분들의 89% 정도가 이 자격시험은 2년 안에 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100분 중에 89명 정도, 11명 정도를 제외하고는 2년 안에 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알고 계시다시피 공인중개사 자격이 국가고시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나라에서 인정하는 이제 하나의 그 라이센스이기 때문에 우리 운전면허 있잖아요. 그죠? 운전면허처럼 이제 국가에서 인정하는 그런 라이센스라서 취득하시기가 쉽지 않은 그런 자격임에도 불구하고 한 90% 정도의 인원들이 쉽게 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일단 그 생각들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의 가장 큰 장점은요. 이제 그 연령 제한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는 인생 100세 시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인생 100세 시대. 그러면 보통 몇 세까지 산다라는 거예요. 100세라고 하면 말 그대로 100세를 산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기업에서 회사 이제 생활을 할 때 회사에서 몇 세 정도에 보면 보통 정년 퇴직하거나 아니면 중간에 명퇴라든지 이런 거 하나요.
이제 50세는 굉장히 그 천수를 누린 거고요. 기업에서 보면 40대에서 이제 50대 초반에 다 나오죠. 특히 이제 40대 중반에서도 명퇴가 되게 이제 많이 나오죠. 요즘에 이제 그 은행권에서도 뭐 몇 개월치 줄게 뭐 명태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죠. 은행에서도 이제 좀 구조조정하고 사이즈를 좀 줄이는 어떤 그런 바람 때문에 은행에서도 이제 구조조정이 많이 있는 것처럼 과거에 이제 은행이나 뭐 공무원 같은 경우는 뭐 그 말 그대로 안 잘리는 직장 뭐 이렇게 인식이 되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40대부터 보통 명퇴를 준비해야 될 그런 나이인데 그럼 보통 한 40대에서 은퇴했다고 가정해 보면 저 회사에서 관뒀다고 한다면 나머지 한 50년, 60년을 우리가 어떤 거를 통해서 우리가 먹고 살아야 하는지 먹거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근데 공인중개사 자격이 바로 그런 부분에서 연령의 제한이 없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제가 PPT에는 준비되지 않았지만 어떤 그 남녀 간의 어떤 차별 같은 것들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 사회는 알게 모르게 남녀 간의 차별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자면 남자는 되는데 여자는 안 되는 업종들도 굉장히 많죠. 근데 이 중개업이라고 하는 부동산에 관련된 업무들은요. 남자는 되고 여자는 안 되는 그런 건 없어요. 오히려 여자분들이 더 훨씬 강점이 있으니까 이제 충분히 투자할 만한 그 가치가 있는 그런 자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 중개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시장이냐면요. 우리가 이제 부동산 시장이 예를 들자면 뭐 인터넷 시장도 있고 뭐 서비스 계통의 시장도 있고 뭐 의료 시장도 있고 뭐 보험 시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시장이 있는데 이 부동산 시장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시장이고요. 규모가 약 500조 정도 그 규모가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시장의 규모로 친다면 가장 큰 시장이 부동산 시장입니다. 그러면 가장 큰 시장에 여러분이 이제 진출할 수 있는 하나의 자격을 취득하시게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만 노력하시게 되면 충분히 수익 창출이 가능한 그런 자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혹시 오해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이 자격을 2년 안에 취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 이거는 2년 해야 되는 거구나. 2년을 꼭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2년 아니라 몇 달, 몇 개월만 해도 합격할 수 있는 분들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는 거. 그거는 잠시 후에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아무튼 그런 개념이고, 자 이제 시험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여기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공부하는 장소인 건 알고 계시죠, 그죠?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었냐면 주택관리사 이제 여기 학원 말고 다른 학원 이제 이렇게 그 강의실이 2개 있는 학원에서 강의를 할 텐데 주택관리사 그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이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그 공부하는 강의실에 한 1시간 동안 앉아 계시다가 1시간 끝나고 여기서 혹시 주택관리사 안 하냐고 물어보신 분이 계셔가지고 혹시 주택관리사 공부하시면 안 계시죠? 잘못 오신 겁니다. 여기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이고 전반적인 얘기들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이 준비하시는 시험은 27회 시험입니다. 이제 1회부터 이제 27회까지. 그럼 시험을 몇 번 봤다는 얘기가 되겠죠? 26번 봤다는 얘기인데요. 중간에 15-1회가 한 번 더 있었어요. 15-1회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15회 시험이 너무나 어렵게 나와가지고요. 15회 시험은 재시험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 15-1회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전부 시험은 몇 번을 본 거냐면 27번을 본 거고요. 여러분이 회차로 말하면 28번째 회차를 준비하고 계신데 이제 자격 그 회차 정식 회차는 27번 27회 자격 시험을 여러분이 준비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시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10월 29일 날 5번째 토요일 날 이렇게 있을 거고요. 1차하고 2차를 동시에 시행할 겁니다. 그래서 동시에 시행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9시부터 1차 시작해 가지고요. 9시부터 1차 시작해 가지고 12시에 이제 그 2차를 시작을 하게 되는데 계속 하루에 다 이제 끝낸다 이런 방식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1, 2차를 같이 볼 수 있도록 해 주기는 하는데 1차 합격이 돼야 2차도 의미가 있는 거고요. 1차가 불합격이 되면 2차는 아예 뭐를 하지 않느냐면 채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차 불합격이면 2차는 아무리 많이 점수가 나와도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일단 1차가 먼저 패스가 돼야 된다는 거. 그럼 1차만 합격하면 어떻게 되냐? 1차만 합격하면 다음 회차에 다음 회차라고 하는 거는 다음 연도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음 회차를 말하는 거예요? 다음 회를 말하는 겁니다. 다음 회. 다음 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다음 연도를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음 해를 말하는 게 아니고 다음 회차에 한 번을 면제해 준다 이런 얘기인데 요거를 시험에 잘 물어봐요.
이거 알고 계십시오. 자, 1차 합격하면 어떤 회차에 1차 시험을 면제한다고요? 다음 회차, 다음 연도가 아니고 다음 회차에 한 번을 면제하는 그런 제도를 갖고 있다. 시험에 응시 자격은 없습니다. 응시 자격은 없다는 것은 국적, 연령, 학력, 성별 어떤 제한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시험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미성년자가 시험 볼 수 있나요, 없나요? 9살짜리, 10살짜리 시험 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 연령에 대한 제한 같은 거 없습니다. 외국인도 시험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시험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적이 아닌,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국적을 안 갖고 계신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작년에 몇 분 계셨었는데, 작년에도 그 우리 야간반에 우크라이나라는 나라 있죠? 우크라이나라는 나라에서 오신 분이 한번 합격하셨어요, 전역반. 근데 이제 그분은 러시아어를 좀 이렇게 그 우크라이나가 이제 러시아어 쓰잖아요. 그래서 러시아어를 굉장히 잘하시고 조선족 3세이신데 우리나라 말 잘 못해요. 잘 못하는데 시험에 합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 잘 알겠죠. 그러면 그 우크라이나에서 살다가 우리나라에 와서 여기서 8개월 딱 공부해가지고 합격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여기서 태어나셨죠? 그러니까 충분히 여러분 그 외국 사람도 시험 봐서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니까 얼마든지 합격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시험의 주관은 시도지사가 합니다. 시도지사가 한다는 것은 합격하게 되면 자격증은 누가 교부한다는 거예요? 시도지사가 교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탁 기관, 그러니까 이거를 맡아서 하는 기관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이제 맡아서 하는데, 요거는 업무만 대행을 하는 거고 실질적인 자격은 누가 교부하냐면 시도지사가 교부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소지가 만약에 서울특별시라고 가정하면 어느 시도지사가 교부하겠어요? 서울특별시장이 교부한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일단 시험 과목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2차 2과목이고요. 2차 3과목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과목으로 따지면 모두 5과목인데 책으로 따지면 6권이 됩니다. 그래서 왜 책으로 따지면 6권이 되냐면 요 공시법하고 세법은 이렇게 이제 분권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시법 한 권, 세법 한 권 이렇게 해서 2권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이제 과목들은 다 한 권씩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여러분 갖고 계신 교본서가 이렇게 분권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1권, 2권이 있는데 2권은 안 가지고 다니셔도 됩니다. 2권은 7주차, 8주차 때 그때 이제 그 미리 이제 전주에 대해 말씀드릴 거니까 그때 갖고 오시면 되고 1권은 1주부터 6주차까지 1권만 가지고 다니시면 됩니다. 과목은 이제 학개론이 있고요. 민법 및 민사특별법이 있고 제가 이제 강의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법이 있고 공시세법 그리고 이제 공법 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 강의를 이렇게 처음 하실 때 이제 그 선생님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그 수업을 듣는 여러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강의하시는 선생님들이 뭐죠? 국어, 영어, 수학. 우리 이제 수능에서는 이 세 과목이 제일 중요하죠, 그죠? 수능에서는. 근데 수능에서 이 세 과목이 제일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수능 과목에서 이 세 가지 과목이 제일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아이들 우리 저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 없습니까? 수능을 볼 때 국영수가 제일 중요하죠. 수능에서는 단연 중요한데 국영수가 수능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배점이 많아서 그런 거죠. 국어, 영어, 수학이 배점이 가장 많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근데 우리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5과목에서 배점이 다 똑같습니다. 배점이 다 똑같다는 거는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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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점. 그러니까 우리 문항수로 치면 4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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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쳐서 40개, 40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과목에서 국영수라고 하는 개념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없는데도 불구하고 민계공을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고정관념입니다. 민계공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를 민계공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서 민법, 개론, 공법을 말해요. 그러니까 민법, 개론, 공법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이 생각이 잘못됐다는 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일단 수능에서는 요 국영수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배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배점이 높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근데 우리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과목은 배점이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어떤 과목이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다라는 건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제 제가 오늘 1시간 동안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정작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공부를 잘하는 것보다는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고 잘했어요. 근데 10월 29일 날 보는 시험에서 떨어졌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죠. 그렇다면 그게 의미가 있나요, 없나요? 아무 의미가 없죠. 예, 근데 공부를 굉장히 설렁설렁 하긴 했지만 막판에 이제 그 우리 벼락치기 공부를 해가지고 합격을 했어요. 중간에 굉장히 편하게 공부를 했고 뭐 일주일에 우리 그 6일 수업이라고 하면 4일만 다니고 그냥 뭐 주로 이제 뭐 놀러 다니고 이랬어도 막판에 이제 벼락치기 해가지고 붙었다 이 말이에요. 합격했어요. 10월 29일 날 시험에. 그럼 그거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죠. 남들은 그거를 더 잘했다고 생각하지. 이제 열심히 했고 뭐 깊이 있게 공부했고 하나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은 이외의 사람들은 다 결과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과정은 하나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1시간 동안 뭘 말씀드릴 거냐면 어떻게 효율적으로 전략적으로 시험에 합격하는지 방법에 대한 요령을 말씀을 드릴 거고, 그거가 이제 오리엔테이션의 주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아무튼 과목은 이렇게 5과목인데 작년하고 이제 달라진 부분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1차가 이제 9시부터 시작해가지고 10시 40분에 끝나잖아요. 예, 근데 요 10시 40분에서 12시에 이제 2차를 시작을 하게 되면 몇 시간의 갭이 있죠? 1시간 20분의 갭이 있죠. 요게 좀 길어졌어요. 왜 요게 길어졌냐면 이제 2시 30분에 끝나게 되면 굉장히 배가 고프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중간에 점심시간을 준다는 거. 예, 요건 이제 좀 달라진 제도니까 알고 계시고 1시간 20분의 여유 시간이 있는데 그 1시간 20분이라고 하면 굉장히 긴 시간이잖아요. 그때 이제 뭐 식사도 할 수 있고 아니면 2차 과목 공부를 할 수도 있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거는 좀 참고로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일단 이제 지금부터 그 합격자 결정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좀 잠깐 드려보면 1, 2차 공통인데요. 일단 1차는 40점 밑에가 나오면 무조건 불합격이에요. 어떤 과목이든지 40점 미만의 과목이 하나라도 있으면 불합격이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할게요. 민법에서 100점 맞았다고 칩시다. 개론에서 20점 맞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총점이 몇 점이에요? 총점이 120점이고 1차는 과목이 몇 과목이라고 그랬죠? 2과목. 그럼 나누기 2 하면 얼마가 되는 거죠? 60점. 자, 60점이면 요거에 한번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평균 60점 이상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1차 패스예요? 아니면 패스가 아닌 거예요? 패스가 아닌 거죠. 왜 패스가 아닌 거예요? 꽈락이 나왔죠. 그죠? 예, 어떤 과목에서든지 뭐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40점 미만이 나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몇 점은 넘겨야 되는 거죠. 40점은 넘겨야 되고 모든 국가고시가 공통적으로 40점 이상 되어야 우리가 이제 합격 조건이 되는 거고 2차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도 이제 평균 60점 맞으면 합격이 된다는 거. 중요한 것은 이 시험이 상대평가가 아니고 무슨 평가의 방식이라는 거죠? 절대평가. 그러니까 몇 점만 맞으면 합격이 된다는 겁니까? 60점만 맞으면 합격이 된다. 이런 얘기죠. 우리 여러분 운전면허 시험의 그 학과 시험의 합격 점수가 혹시 몇 점인지 알고 계시는가요? 70점입니다. 운전면허 학과 시험의 그 커트라인이 70점인데 이 시험은 커트라인이 몇 점이라는 거죠? 60점. 그럼 뭐가 더 쉬운 시험이네요? 공인 중개사 시험이 더 쉬운 거죠. 뭐보다요? 운전면허 시험보다 더 쉽습니다. 그러니까 그 커트라인으로만 따지면 더 쉽다. 이렇게 좀 자신감을 갖고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과목별 특징을 좀 간단하게 이제 분석을 해드릴 건데 일단 학개론이라고 하는 과목이에요. 아직 학개론 수업 아직 안 했죠? 이제 어제 우리 공법하셨나요? 이제 우리 이제 학개론이라고 하는 거 이제 목요일 날이나 금요일 날만 하실 텐데 학개론은 말 그대로 유일하게 학문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경제 관련한 생소한 용어가 다수 등장하게 되는데 말 그대로 이 학개론은요 무슨 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부동산 학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 부동산 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고 순수 학문을 전공한 사람들은 이 부동산 학을 그냥 경제학의 한 그 아류라고 생각을 하죠. 경제학의 그냥 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경제학은 그러면 또 어디에서 좀 갈라져 나온 거냐? 수학에서 갈라져 나온 거죠.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 수학에서 파생된 게 경제학이고 경제학에서 파생된 게 부동산 학개론입니다. 그래서 40문제 중에서 35개 정도는 이 경제학적인 문제에서 나오고 5개 정도는 수학적인 말 그대로 수학적인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따라서 이 과목은 뭐를 잘하시는 분이 되게 쉽게 접근할 수 있겠어요.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이 이 과목을 쉽게 접근하고요. 제가 농담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여러분 이제 실제 모의고사 보시면 아시겠지만 3월부터 모의고사를 첫 번째 보기 시작하는데 3월 보는 첫 번째 모의고사에서
수학을 좀 잘하시는 분은요 50점, 60점, 70점까지 나옵니다. 공부 하나도 안 해도요. 제 얘기가 농담이 아니라 수학적인 센스만 있으면 50점, 60점, 70점까지 무난하게 나올 수 있는 과목이 학개론입니다. 근데 반대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나는 수학의 젬병이다. 난 수학을 전혀 하지 못한다. 수학이 나는 제일 싫다. 이제 저도 거기에 들어가는데 수학이 저는 제일 싫었거든요. 예, 근데 수학이 제일 싫은 분은 아무리 공부해도 점수가 안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 과목은요. 예, 그러니까 정말 싫은 과목이 될 수가 있는 게 이 학개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수학적인 마인드가 좀 필요한 그런 과목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이거는 수학을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 외워야 됩니다. 뭐를 외워야 되냐면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을 선생님들이 이제 추려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다 외우시면 최소 점수는 나올 수 있어요. 그 최소 점수라는 건 50점이고요. 예, 그 정도까지만 여러분 득점하시면 민법 또 있으니까 그걸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처음에 접근하기는 되게 쉬워요. 처음에 접근하기가 되게 쉽다라는 건 뭐냐면 일상적인 어떤 그 사례들을 많이 들기 때문에 처음에 접근하는 건 굉장히 쉬운데 나중에 이제 갈수록 조금 어려워지는 그런 과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민법 및 민사특별법이 있는데 이 민법 및 민사특별법은 누구나 대부분 다 좋아합니다. 이 과목의 특성상. 왜냐하면 일상생활과 아주 밀접한 법률 관계를 우리가 배우기 때문에 예를 하나 들어서 우리가 집을 팔거나 혹은 집을 얻거나 할 때 발생되는 법률 관계를 배우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하기도 하고 그런 과목인데요. 중요한 것은 이 과목의 그 시험 범위가 굉장히 넓다는 겁니다.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우리 이제 법조문에서만 출제가 되면 좋은데 법조문에서만 출제만 되는 게 아니라 판례에서 약 83% 정도의 문제가 평균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40개라고 한다면 35개 정도는 다 무슨 문제예요? 판례의 태도를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판례를 많이 알아야 이제 고득점할 수 있는 그런 과목인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과목이고요. 보통 합격했다, 합격했다고 하면 민법에서는 70점은 대부분 넘깁니다. 다시 한번요. 합격자의 평균 점수는 민법에서 대부분 70점을 넘깁니다. 그러니까 학개론은 민법은 학개론보다는 조금 더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는 과목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절대 쉬운 과목은 아니라는 거 그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이 민법이라고 하는 과목은요. 무슨 학교 다닐 때 무슨 과목을 잘하신 분은 이 과목을 잘하게 될까요? 국어죠, 국어. 도덕 아니고요. 이거 도덕을 배우는 것 같은데 도덕적인 거 안 배웁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서 도덕은 없어요. 도덕은 오히려 중개사법이 좀 도덕하고 가까운 그런 과목에 들어가고요. 얘는 국어를 잘하신 분들이면 이거 되게 잘하게 돼 있습니다. 그 언어적인 어떤 그 재능 있으신 분들은 민법을 좀 주로 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공인중개사법인데 이 공인중개사법은 말 그대로 실무에 나가서 여러분 이제 중개업 실무를 하시게 됐잖아요. 그럼 그 실무에 관련된 법률을 배우시는 거고요. 고득점 할 수 있습니다. 고득점 할 수 있다라는 것은 그 뭡니까 과목이 쉽다라는 표현보다는 그 공부하시는 양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다른 과목에 비해서 양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유일한 전략 과목이고요.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서는 최소한 80점은 넘기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요번에 우리 26회 시험 본 시험을 좀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되게 시험이 쉽게 이렇게 출제가 됐는데 합격하신 분들의 평균 점수는 90점대입니다. 평균 점수가 90점대. 합격하신 분들의 평균 점수.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 90점 넘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시면 그렇게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거. 자, 공시법이 있는데 이 공시법은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이제 공시법이라고 뭔가를 보여준다 이런 공시한다는 거는 지적법과 등기법을 합쳐가지고 공시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적법은 용어가 되게 쉽기 때문에 충분히 고득점 가능하고요. 여기서 12문제가 나오는데 11개나 12개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지적법은요. 근데 반대로 등기법은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는데 공부해도 점수가 안 나오는 과목이 등기법이에요. 상당히 어렵고요. 대신 이제 뭐랄까요 좀 등기의 원리가 나는 참 재밌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고 접근하면 또 의외로 등기법이 재미있을 수도 있는데 쉽지 않은 과목이 등기법입니다. 그래서 지적법하고 등기법 중에서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지적법을 다 맞추거나 뭐 이렇게 하고 한두 개 틀리거나 하고 등기법에서는 그러니까 뭐 대부분 한 번호로 몰아주는 뭐 그런 전략도 좋은 전략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져요. 농담이 아니고 진짜로요. 공부해도 잘 점수가 안 나오는 그런 과목이라서 그래서 이 공시법에서는 지적법이 중요한 관건이라는 거. 자, 그다음에 세법 이제 있는데 세법은
우리 실무 나가시면 굉장히 필요한 상식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제 실무에 나가시면 주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클라이언트, 이제 고객을 만나게 되는데 그 클라이언트들은 뭐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냐면 뭐에 관심이 많겠어요? 세금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한테 세금을 물어봅니다. 근데 그 세금을 물어보는데 그 클라이언트가 그 세금을 모르고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알면서 물어봅니다. 알면서 물어보는 건 뭐냐면 그 개업공인중개사를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거고, 내가 너한테 이걸 물어봤는데 네가 이거를 어느 정도 나한테 좀 알고 있다라고 했을 때 내 부동산을 팔거나 사게 만들어주는 어떤 그런 자격이 있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고객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실무 나가시면 세법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실무에 나가서 되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세법은 공부를 좀 잘 하셔야 되는데 16문제가 나오는데요. 고객들이 가장 관심 있는 세금은 어떤 세금이 가장 관심 있겠어요? 물론 돈이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취득세 말고 양도소득세가 가장 고객들은 관심이 있겠죠. 내가 이걸 팔을 때 얼마의 세금을 낼 거냐. 그 다음 관심 있는 게 무슨 세겠어요? 취득세. 딱 두 개만 하시면 돼요. 세법은 다른 건 안 하셔도 되고 요 두 개만 해도 10개 이상은 맞춥니다. 여기서 16개가 나오는데 우리 양도소득세하고 취득세에서 11개, 12개 정도 나오기 때문에 다른 거 할 필요도 없고요. 요 두 개만 하시면 세법은 무난하게 고득점 하실 수가 있는 그런 과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공법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는데요. 이 공법을 일명 공포의 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공포의 법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려워요 일단. 그리고 두 번째 양이 많습니다. 양이 많은데 어려운 내용이 양이 많다. 그러면 공부를 해도 이게 체계가 잘 안 잡힙니다. 그래서 대부분 공법은 이제 중간에 이제 남 탓을 하게 됩니다. 남 탓. 남 탓은 누구를 일단 첫 번째 탓을 하겠어요? 이제 선생님 탓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학원 선생님들은 공법 강의 되게 잘 하시는데 이렇게 이제 남 탓을 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 누구 탓을 하게 되냐면요. 누구 탓을 할까요? 이제 이 책 탓을 하게 됩니다. 우리 다른 학원 책은 되게 얇은데 우리 학원 책만 겁나게 두꺼워가지고 이게 봐도 무슨 책인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제 남 탓을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제 마지막에는 포기하게 되는 그런 과목이 이제 공법이 되는데 이 공법이 얼마나 중요한 법인지를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이런 토지가 하나 있다고 가정해보죠. 이 토지가 하나 있다고 가정해보면 이 토지에는 여러 가지 이용행위를 할 수가 있죠. 그럼 우리가 흔히 생각했을 때 어떤 이용행위를 할 수가 있을까요? 토지에다가 건물을 짓는 거. 여기다 뭐 집을 짓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집을 짓는 거. 근데 이 집을 지을 수 있는 땅,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을 대지라고 얘기해요. 건축법상.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을 대지라고 합니다. 그럼 토지 중에 가장 비싼 토지는 무슨 토지가 제일 비싸겠어요? 대지가 가장 비쌉니다. 그런데 어떤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가 전이에요. 전이라고 하는 거는 밭을 말합니다. 채소 같은 거 심는 그런 토지를 말하는데 이거를 대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지로 만들 수 있다 없다? 여러분이 어떻게 단정적으로 알 수 있어요? 이게 절대 농지면 그럴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단정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토지를 대지로 바꿀 수 있는지의 가능성, 이 가능성을 배우는 게 바로 공법입니다. 그럼 중요하겠어요? 안 중요하겠어요?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공법은 이따 이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6개의 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6개의 법을 합쳐가지고 공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6개의 법 중에서 다 하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왜 다 하실 필요가 없냐면 이걸 다 하려고 이제 여러분 덤비다 보면 중간에 아까 말씀드린 남 탓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는 그런 과목이 공법이니까 6개 중에서 딱 2개만 하시면 돼요. 6개 중에서 딱 2개. 첫 번째, 토지가 어떤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를 집을 지을 수 있는지 알아보는 법. 그걸 우리 무슨 법이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고 얘기하고 그거 하나 일단 하시고요. 그 다음에 집을 짓는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집을 지을 때 높이를 얼마까지 지을 수 있으며 그죠? 집을 얼마나 꽉 차게 지을 수 있는지 옆집하고 얼마나 띄워야 되는지 그죠? 그런 것들을 알아보는 법이 있는데 그런 거를 건축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실무에 나가시면 2가지 법만 유용하고 써먹을 가치가 있고 나머지 법은 써먹지 않습니다. 다시요. 무슨 법하고 무슨 법이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또 하나 건축법 2가지만 하시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 2가지에서
21개 정도의 문제가 나오는데 21문제 정도가 나오는데 이 21제 한 문제를 다 맞추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 다 맞추면 몇 점이 나오는 거예요? 52.5점이 나오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다 못 맞히겠는데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어떻게 공부에 다 맞춰? 그럴 수 있죠. 충분히. 예. 그래서 이걸 21문제 다 못 맞춘다고 한다면 여기서 만약에 한 16개 정도만 맞춘다고 가정해 보죠. 예. 21개에서 16개. 그러면 몇 점은 일단 넘겼어요. 40점은 넘겼죠. 꽈락 넘기면 공법은 되게 잘하는 건데,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몇 개를 우리가 안 풀어 공부를 아예 안 했죠? 19개 안 했잖아요. 19개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그냥 다 포기할 거예요? 아니면 말 그대로 찍으실 거예요? 찍어야 되겠죠. 어떻게 찍으실 거예요? 한 번으로 몰아주면 4, 5개 나옵니다. 한 번으로 몰아주면 4, 5개 나온다. 분명히 맞습니다. 4, 5개 나오고, 나중에 이거 한 번으로 몰아주는 번호는 시험 보기 한 2주 전에 말씀드릴 거예요. 어떤 번호로 몰아주는 건지. 이것도 다 요령이 있어요. 그냥 몰아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합치면 몇 개가 나와요? 원래 계획했던 20개나 21개 나오면 아주 간단하게 패스할 수 있는 과목이 공법입니다. 근데 이렇게 전략을 세우지 않고요. 처음부터 1페이지부터 끝페이지까지 나는 공법을 다 할 거야. 이렇게 덤비면 중간에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딱 공법은 2개만 하시면 되겠고요. 보통 공법 선생님도 대부분의 공법 선생님들이 마찬가지예요. 8주나 9주 강의를 하는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한 4주 정도 강의를 해요.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여러분 일단 우리 당락이 결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첫 번째 법에서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아무튼 얘는 유용한 지식이 많이 있어요. 이 공법에서는. 그래서 이거를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충분히 접근 가능한 그런 과목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자, 이제 우리 2부에서는 우리 과목에 대한, 즉 중개사법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중개사법은요 다른 과목에 비해서 약간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릴게요. 1차 아까 2과목 있다 그랬고요. 2차에서 3과목이 있는데,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 과목이 이제 중개사법이잖아요, 그죠? 요 과목을 이제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 과목을 좀 이렇게 크게 그린 이유는 얘가 전략 과목이라서 그런 거예요. 전략 과목이라서. 그러니까 중요하다라는 게 아니라 전략 과목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 1차에서 몇 점을 맞아야 여러분이 합격이 되는 거죠? 총점으로 말하면 120점이요. 총점 120점. 2차에서 총점으로 몇 점 맞아야 되겠어요? 180점 맞아야 되는데 여기에서 80점 맞으면 돼요. 그러면 몇 점이 부족하죠? 2차에서요? 100점 부족하죠. 100점을 어디서 여러분 득점하시면 되겠어요? 여기에서 100점 맞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100점 맞으면 돼요. 그러면 공시세법에서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60점 정도 맞아요. 공시세법에서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60점 정도 전후로 맞습니다. 그러면 공법에서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40점대 나옵니다. 그러면 40점대 나온다고 하면 딱 100점 나오죠. 그러면 요거랑 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딱 180점 되겠죠. 이따 제가 화면을 보여드릴 건데, 합격자들이 점수가 많이 남아서 합격하지 않아요. 대부분 간당간당하게 합격하거나 대부분 간당간당하게 떨어지거나 그래요. 그러니까 한두 개 더 맞아서 합격하거나 한두 개 덜 맞아서 불합격하거나 하지 많이 남거나 많이 부족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딱점으로 합격하는 게 가장 좋죠. 그런 화면은 잠깐 이따 보여드릴 거고요. 자, 일단 공인중개사법이라는 과목이, 제가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 과목이 어떤 과목인지 잠깐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주변 그림을 좀 잠깐 지도 형태로 좀 보여드릴 건데, 공인중개사법은 일단 지적법하고 관련이 좀 돼요. 지적법이 어느 법에서 배우는 거였었냐면 공시법. 그 다음에 무슨 법하고도 관계가 되냐면 등기법하고도 좀 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무슨 법하고도 관계가 되냐면 공법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특히 농지 같은 거, 이런 것들은 공인중개사법에서도 한 1시간 정도 강의를 하기 때문에 그것만 하셔도 농지법 2문제는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법하고도 관계가 있고, 또 무슨 법하고도 관계가 있냐면 민법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사특별법 파트에 넘어가시면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배우게 되는데, 이 법에서도 이제 그거를 똑같이 배우기 때문에 상당히 밀접한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제 시간에 언급하지 않은 거는 학개론 그리고 세법, 이 2가지를 언급하지 않고 나머지는 다 밀접한 과목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공인중개사법을 잘하게 되면 나머지 2차 과목은 전반적으로 뭐 하게 돼 있어요? 잘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자,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거냐? 법조문이 쉬운 1개밖에 없습니다. 시험 범위가 되게 좁다 그랬죠?
1조부터 51조까지 딱 쉬운 한 개 법조문이 있는데 여기서 70%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1조에서부터 51조까지 쉬운 한 개 법조문에서 약 30문제 정도가 출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문제는 모두 맞추셔야 되겠죠. 그렇죠? 시험 범위가 한정적이 되기 때문에 다 맞추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판례의 태도를 묻는 문제가 이제 주로 나오는데 이 법조문에서 나오는 거하고 판례의 태도를 묻는 문제하고는 대부분 중복되는 문제고요. 이 법이 있으니까 판례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과목은 특성상 자주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자주 나오는 거. 그러면 자주 나온다라고 한다면 거의 매년 나오는 항목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암기를 해주시면 돼요. 제가 이제 암기는 여러분들한테 이거 암기하세요 이렇게 그냥 무책임하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수업 시간에 저랑 같이 암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별도로 시간 안 내셔도 수업만 잘 따라오시면 저절로 암기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유일하게 고득점 할 수 있는 그런 과목인데 고득점 하시려면 뭐를 잘해야 되냐면 비교를 좀 잘 해야 됩니다. 뭐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이런 비교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이제 과목에서요 일반 중개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전속 중개 계약. 드라마 보시면 돼요. 그냥 일반 중개 계약하고 전속 중개 계약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이런 것들만 좀 이렇게 따로따로 잘 정리해 놓으시면 충분히 고득점할 수 있는 과목이 공인중개사법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아까 제가 15회 시험이 되게 어렵게 나왔었다고 그랬죠? 그 15회 때도 중개사법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어렵게 낼 수가 없는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렵게 나오더라도 이 과목에서는 최소한 70점은 맞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법조문에서 나오는 거는 다 맞출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전략 과목으로서 손색 없는 그런 과목이다. 이 중개사법의 난이도 추이를 최근 5년간, 이거는 전체 시험의 난이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중개사법의 난이도만 보는 겁니다. 좀 어렵게 나왔던 게 22회, 그리고 23회는 좀 쉽게 나왔고, 어렵게 나왔고, 약간 좀 중간 난이도, 그리고 요번 26회 시험이 전년 시험에 중간 정도 난이도 나왔으니까 어떻게 나왔을 것이라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냐면 어렵게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 예상을 뒤엎고 아주 쉽게 나왔습니다. 아주 쉽게, 어느 정도 쉽게 나왔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 몇 점 넘겼다고요? 90점 넘길 정도로 굉장히 쉽게 출제가 되었어요. 그러면 27회 시험은 여러분이 준비하시는 시험인데 어떻게 되겠어요? 난이도가?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죠. 이거보다 더 쉽게 나올 수가 없을 만큼 쉽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시험은 올해 시험은 조금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한 25회나 24회 정도 수준. 근데 24회 시험도 그렇게 여러분이 보실 때 어려운 수준의 시험은 아니었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그러면 합격할 건가? 이제 합격 전략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거예요. 일단 3대 합격 전략을 한번 공개해 봐 드릴게요. 일단 이 시험은 절대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절대평가라는 거는 무슨 평가가 아니라는 겁니까? 상대평가가 아니라는 거죠. 옆에 사람이 떨어져야 내가 붙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이랑 같이 붙을 수 있는 시험이 절대평가 시험. 그러니까 몇 점만 맞으면 합격이 된다는 거죠. 60점만 맞으면 합격이 된다는 거죠. 어떻게 됐든 간에 합격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중요한 것은 전략 과목을 하나를 선택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략 과목이라는 것은 고득점 할 수 있는 과목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고득점은 참고로 이제 1차 점수가 남았을 때 2차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대로 2차 점수가 남아도 이게 몇 차로 넘어가지 않아요. 1차로 넘어오지 않기 때문에 1차하고 2차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1차에서 한 과목 여러분 전략 과목을 잘 수립하셔야 되고 선택하셔야 되고 2차에서도 한 과목 정도를 고득점 할 수 있는 과목으로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한 과목을 선택하셔야 돼. 그래서 1차에서 어떤 과목을 선택하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는데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나는 학개론이 재미있을 수가 있고요. 나는 민법이 재미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선택을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둘 다를 잘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1차에서 몇 과목만 잘하면 된다고요? 한 개. 2차에서도 세 개를 다 잘할 필요 없어요. 그럼 2차에서는 몇 개만 잘하면 되겠어요? 한 개만 잘해도 2차에서 합격하는데 아무 문제 없고요. 이거는 이따 이제 사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요령은 요령보다는 반복. 그 다음에 창의력, 여러분이 창의력을 발휘하는 거 안 좋다라는 겁니다. 창의력보다는 집중해서 여러분 반복적이고 집중적으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보통 이제 제 과목도 그렇고 뭐 민법도 그렇고 보통 강의를 하다 보면 수업 시간에 혹은 쉬는 시간에 이제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좀 있는데 그 질문을 하실 때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민법 선생님이 어떤 한 항목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
무효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효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게 좋은데 쉬는 시간이나 이럴 때 이제 오셔가지고요.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이런 경우를 뭐 가령 이런 경우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런 경우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되면 유효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이렇게 질문을 하신다고. 근데 이렇게 공부하시는 것이 굉장히 좋아요. 바람직합니다. 왜 바람직하냐면 많이 알게 되기 때문에 이 학습 방법이 되게 좋은데 그거 자체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닌데요. 필요 이상으로 이거를 이제 이렇게 너무나 막 비틀어 가지고 이렇게 그 하시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하게 그거를 반대로 생각하는 거는 되게 좋은데 이거를 필요 이상으로 그렇게 창의력을 발휘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는 거 그거 미리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자 유형을 좀 그림으로 잠깐 보여드릴 건데 이 가운데 올수록 점수를 많이 맞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외곽으로 나올수록 점수가 우리 낮은 점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득점에서 합격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전체 10% 정도밖에 안 되고 대부분은 간당간당하게 합격을 합니다. 간당간당하게. 그러니까 한두 개 더 맞아서 합격하지 막 절대적으로 막 많이 맞춰서 합격하고 그런 사람들은 많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목별로 목표 점수를 좀 잠깐 보여드리면 학계로는 60이나 70점 정도를 목표로 하시면 돼요. 목표로 한다는 거는 어느 정도 맞을 수 있다는 겁니까? 뭐 50점 정도도 관계없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쪽 과목에서는 반대로 70점 맞으면 되니까. 반대로 민법에서 50점 맞아도 상관없어요. 여기서 몇 점 맞으면 되니까요. 70점 이런 식으로 그 과목별로 목표 점수를 일단 수립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목표 점수를 80점 정도로 잡으셔야 돼요. 80점 이상 잡으셔야 됩니다. 80점 이상. 왜냐하면 나머지 과목들이 그렇게 쉬운 과목들이 아니기 때문에 공시세법에서는 요거가 24개가 나오는데 24개 다 맞히면 60점 16개 나오는데 16개 다 맞히면 40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60점, 40점 만점으로 치면 30점, 30점 정도 맞추면 이제 평균 60점 정도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시법에서는 반 정도 맞는 걸로 제가 지금 목표 점수를 세웠죠. 그렇죠? 그러면 반 정도 맞는다는 건 아까 공시법은 다시 과목이 두 가지로 나눠진다 그랬죠. 뭐하고 뭐로 나눠진다 그랬어요? 지적하고 등기. 근데 어떤 게 되게 쉽다고요? 지적법을 다 맞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서 부족한 건 등기법에서 여러분 또 충당하면 되는 거고요. 근데 세법에서 우리 그 16개가 나오는데 여기서 30점, 40점에서 30점 정도를 맞아야 된다는 것은 한 3, 4개 정도까지 맞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양도소득세하고 취득세 정도만 잘하셔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점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공법은 목표 점수를 50점 정도만 가주면 아주 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50점 맞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은데 아무튼 요런 정도 목표해도 충분히 합격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거. 그러니까 요거가 일단 중요하고요. 이거를 먼저 여러분이 전략적으로 그 수립하는 게 일단 중요하다. 그래서 다 60점 맞아서 합격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합격하신 분이 이제 그 맞은 점수를 좀 이렇게 그 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그 여러분 주민등록 번호하고 수험 번호하고 이렇게 입력하면 이 화면이 떠요. 나의 시험 결과. 그래서 이건 집에서 이제 검색을 해본 건데 21회 합격하신 분 이제 합격 이렇게 떴죠. 그래서 이제 2차만 이렇게 이제 득점을 조회해봤는데 지금 중개사법에서 몇 점 맞은 걸로 지금 나와 있죠? 80점. 그다음에 공시세법은요. 57.5점. 그리고 공법 얼마 맞았어요? 47.5점 맞았죠. 이 사람 합격이에요, 불합격이에요? 합격이에요. 근데 평균 점수가 얼마예요? 61.66점 나왔죠. 가장 보편적인 합격생의 형태입니다. 가장 보편적인. 그러니까 이분이 아주 재수가 좋네, 천만이고요. 대부분 다 이런 식으로 합격을 한다는 겁니다. 대부분. 그러면 여러분도 10중 8구는 이렇게 합격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공법에서 막 80점 맞아가 합격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자,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그 아까 이거는 이제 그 데스크탑 집에 있는 컴퓨터로 조회한 거고, 요거는 핸드폰으로도 조회가 가능한데, 요거는 26회 합격한 친구인데, 이 친구는 아주 드라마틱하게 합격을 했어요. 어떻게 합격을 했냐면, 여기는 지금 순서가요. 공법이 제일 먼저 나왔네요. 그 핸드폰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공법이 제일 먼저, 이거 공법입니다. 공법이 얼마 맞았죠?
47.5점을 맞았어요. 예, 그리고 두 번째 과목이 뭐냐면 공시법인데 얼마 맞았어요? 45점을 맞았습니다. 예, 간당간당했죠. 예, 근데 세 번째가 공인중개사법인데 공인중개사법 및 중개실무 여기서 얼마를 맞았어요? 87.5점을 맞았어요. 그래서 딱 점이에요. 180점. 아주 드라마틱한.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거를 좀 저한테 보내달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아주 이 친구는 아주 그냥 정말 운수 대통한 친구죠. 자, 그럼 이제 우리 공인중개사 합격 전략에 대한 얘기를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 일단 전략을 수립하라고 아까 말씀드렸고 전략은 한 과목에 집중하라는 거 그리고 선택해서 집중하라는 거 이거가 가장 효율적이고요. 가장 그 안정적으로 합격하는 그런 합격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수험 생활을 해 나갈 건가에 대한 얘기를 좀 짤막하게 드릴 건데 수험 생활을 어떻게 할 건가? 일단 합격을 위한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합격을 위한 세 가지 조건. 일단 강의하시는 선생님들이 되게 중요해요. 그 제가 생각할 때는 세 가지 조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왜 세 가지 중에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냐면 제가요 중학교 때까지 수학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수학을 아주 잘했어요. 뭐 수학의 신동이 아닌가 뭐 이렇게 할 정도로 수학을 아주 잘했는데 고등학교를 이제 들어가서요. 고등학교를 좀 좋은 고등학교를 들어갔어요. 저 때만 해도 시험 봐서 들어가는 학교가 있었거든요. 좀 좋은 고등학교를 들어가는데 고1 때 수학 시간에 첫 번째 수학 시간에 수학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수업을 안 한다. 그럼 수업을 안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데 수학은 니네들이 풀어야 된다. 나는 맞나 틀리는지만 확인해 줄 거다. 그래서 오늘은 첫날이기 때문에 수학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들을 해줄게 하면서 그냥 수학에 대한 그냥 재밌는 얘기를 첫날은 해주고 가셨고 그 두 번째 주부터 수학 그 바로 다음 날이었는데 어떻게 진행하셨냐면 오늘이 우리 며칠이죠? 5일인가요? 그러면 5번 나와라. 그래서 5번이 나옵니다. 5번 나오면 책 몇 페이지 있는 거 풀어라. 이렇게 이제 풀어요. 그럼 못 풀 수 있죠. 안 배웠으니까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그러면 자기가 세운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과정 자체가 틀렸다 그러면 20대예요. 과정 자체가. 근데 과정은 맞았는데 답만 틀렸다 그러면 10대예요. 맞추면 안 맞고요. 그런 식으로 수학 수업을 진행을 하시더라고.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 수학 선생님이. 근데 그분이 3년간 수학 선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수학을 왜 싫어하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게 너무나 싫었어요. 그렇게 학습하는 방법이. 근데 대부분 그렇게 여러분 수학 선생님들에 대한 안 좋은 추억들 있잖아요. 수학 선생님들이 막 이렇게 여학생들도 보니까 때린다고 그러더라고 수학 선생님들이. 아무튼 수학 시간만 되면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로 양호실에 가 있거나 그렇게 왜냐하면 그게 너무나 싫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강의하시는 분이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반면에 저는 뭐를 잘했냐면 국어, 영어, 국사 제 문과 나왔는데 사탐 나머지 과목들은 대부분 다 잘했는데 수학만 못했어요. 수학만. 그러니까 그 강의하시는 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그때 참 뼈저리게 느꼈고요. 그 다음 중요한 게 교재라고 생각이 되어져. 교재가 왜 중요하냐면요. 시험에 안 나오는 내용들만 쭉 써놓은 교재가 있어요. 그런 거는 백날 봐도 안 되겠죠. 시험에 안 나오는 얘기만 써놨으니까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특히 법 과목은 그럴 일이 거의 없거든요. 법 과목은. 그러니까 무슨 법으로 끝나는 과목들은 교재에서 대부분 나오는데 안 나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동산 학계로는 그게 굉장히 심해요. 그러니까 부동산 학계로는 최악의 경우 책에서 한 문제도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최악의 경우로 따지면 물론 아주 긍정적으로 따지면 40문제가 다 똑같이 나올 수도 있지만 최악의 경우 안 나올 수 있다. 왜냐하면 모범적인 답안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학계론이라고 하는 거 그죠? 학문은. 그렇기 때문에 교재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교재 선택이. 그 다음에 이제 보통 남들이 잘 생각하지 못하는 게 뭐가 있냐면 장소. 공부를 어디서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부를 어디서 하느냐. 예를 하나 들어보면 우리 독서실에 가서 만약에 공부를 한다고 칩시다. 근데 독서실도 뭐가 되어 있는 독서실이냐면 칸막이 된 1인 독서실이 있죠. 그러면 독서실에 딱 가서 여러분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칸막이 된 독서실에 가서 첫 번째 하는 거. 일단 한번 닦죠.
예, 한번 닦아요. 예, 그다음에 이제 내가 가져온 책을 이렇게 정리하죠. 예, 그리고 이제 생전 안 하던 뭐를 해요 또 이제 계획표 짜죠. 계획표. 예, 계획표도 한 30분에 걸쳐서 계획표 짜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뭐예요? 생전 안 하던 필통 이제 꺼내가지고 필통 뭐 이제 가지런히 정리하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피곤하니까 뭐예요 이제? 예, 자죠. 예, 그게 이제 독서실에서 공부하는 거죠. 그런데 오픈된 도서관 있죠. 오픈된 도서관 뭔지 아죠? 이렇게 6명이 앉는 이런 도서관 같은 데 있죠. 그런 데 가면 그런 짓을 못 한다고요. 절대 못해. 예. 그리고 1인 독서실에 가면 손톱 같은 거 보고 30분씩 놀잖아요. 손톱만 보고 내 손톱이 왜 이렇게 생겼지? 뭐 이렇게 생전 보지도 않은 손톱 가지고 그러니까 누구도 타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오픈된 도서관에서는 절대 그런 짓 하지 못하잖아요. 손톱만 보고 30분 이렇게 있어 왜 사람들이 쳐다보고 그러니까 그러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공부하는 장소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공부하는 장소가. 예. 그런데 오픈된 도서관이 좋다라는 얘기를 지금 제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더 좋은 장소가 있어요. 오픈된 도서관에서 한 달 정도 공부하다 보면 굉장히 힘들고 외로워요. 왜냐하면 나 혼자 공부하는 것 같거든요. 예, 그런데 이 공부를 같이 하는 사람이 있는 장소에서 공부하면 어떨까요? 힘이 나고 내가 이제 어떤 뭡니까 그 동기 유발이라 그러잖아요.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이런 거 생각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좋은 최적의 장소는 학원에서 공부하는 게 저는 가장 좋다라고 생각이 돼요. 학원에서요. 그럼 학원에서 공부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 있느냐? 일단 수업 시간에는 요 강의실에서 공부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수업이 끝나면 어디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이쪽에 넘어가면 그 독서실 있죠. 독서실도 괜찮고 또 빈 강의실에서 여러분 공부하실 수 있도록 제공을 하니까 빈 강의실에서 공부하는 거 참 좋습니다. 오픈되어 있는 장소에서. 그리고 같은 공부를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는 공부가 가장 좋다는 거죠. 집에서도 공부가 잘 되면 괜찮은데 집에서는 공부가 잘 안 되게 돼 있죠. 왜 집에서는 공부가 잘 안 되게 되냐면 1시간 공부하다 보면 어디가 아파요? 네? 허리 아프죠, 허리. 예, 허리 아프면 어떻게 돼요? 눕게 되죠. 누우면 어떻게 돼요? 자게 되니까 집에서는 그게 또 이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장소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물론 이 합격을 위한 3가지 조건에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게 하나가 있어요. 노력은 당연히 기본이죠. 여러분이 공부하셔야 돼요. 그리고 강의하시는 선생님들이 직접 여러분 대신 시험장에 가서 대신 시험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시험은 누가 봐야 돼요? 여러분이 직접 보셔야 되고 노력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얼굴 여기다 넣어드리려고 하다가 너무 심한 것 같아가지고 이쪽으로 뺐어요. 여러분이 학원에 나오는 장점이 있어요, 없어요? 학원에 나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무슨 장점이 있죠? 그러니까 인터넷하고 우리 실강하고의 차이점인데 실강의 장점. 제 얼굴을 직접 본다는 게 장점이 아니고요. 더 엄청난 장점이 있는데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질문할 수 있는 거. 내가 궁금한 거를 상담할 수 있는 게 엄청난 장점이에요. 상담. 네, 상담은 언제나 가능해요. 그러니까 상담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 상담은 주로 이제 쉬는 시간에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끝나고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상담을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저 사람은 상담하는 거 되게 싫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강의하시는 분들 중에서 상담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만약에 난 상담을 싫어하고 뭐 이러면 그 사람은 강의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은 여러분은 언제나 문 열려 있으니까 상담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실에서 없는 시간이 아니면 언제든지 오셔도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제가 1교시 때 오리엔테이션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그거예요. 1차에서 한 과목, 2차에서 한 과목을 열심히 해가지고 합격하면 그게 가장 뭐하다는 거예요. 효율적으로 공부하시는 거라는 거. 이해하셨죠? 그죠?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진도 나가겠습니다.